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화가스는 모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치가 다시 치솟기 시작했죠. 불꽃은 보이지 않았지만 바닥 아래에서는 금속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서류상 가장 안전하다는 화물. 그 믿음이 무너진 순간 일본도 중국도 같은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건 너무 위험하다. 300명의 목숨이 하늘 위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한 공항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소화가 듣지 않는다면 서류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을 가정한 그 선택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그날 밤 모두를 살린 단 하나의 판단.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륙 직후 동체 하부에서 300도가 넘는 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탄 비행기가 하마터면 활주로 위에서 통째로 불덩이가 될 뻔했어요. 그날 밤 저를 살린 건 소방차도 아니고 탈출 슬라이드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판단력이었죠. 제 이름은 앨리스 노르드베리입니다. 나이는 58이고요. 북유럽 항공연구소에서 30해째 금속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항공기 구조재료 공학이 제 전공이죠. 열 전달하고 금속 피로, 그러니까 비행기 뼈대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제 일이에요. 30해 동안 전 세계 항공기 사고 보고서를 수천 건 넘게 읽었습니다. 동체가 어떻게 찢어지는지, 날개가 어느 지점에서 꺾이는지, 화물칸 온도가 몇 도를 넘기면 구조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그런 걸 숫자로 계산하고 논문으로 쓰는 게 제 삶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꽤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럽항공안전청 자문위원도 했고 보잉이랑 에어버스 양쪽에서 기술 검토 요청이 올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보는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다고 믿었고 제가 내리는 판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이요? 솔직히 관심 밖이었어요. 항공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귀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형 항공기를 만드는 나라도 아니고 항공사고 조사 분야에서 굵직한 논문을 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경유지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날도 그랬어요. 국제학술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장거리 야간 비행이었고 전 비즈니스석에서 논문 초안을 정리하고 있었죠. 졸음이 슬슬 밀려올 무렵이었어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화물 브리핑 관련 안내였는데 보통은 귀 기울일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단어가 제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난연 섬유 롤. 불에 잘 타지 않는 특수 섬유를 롤 형태로 적재했다는 거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안심할 단어죠. 불에 강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난연이라는 건 불꽃에 강하다는 뜻이지 열에 강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신경 쓴 건 적재 밀도였습니다. 섬유롤이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갔는지, 중량 대비 부피가 어떤지. 만약 그 롤 사이에 열원이 숨어 있다면 난연 섬유가 오히려 단열재 역할을 해요. 열을 가두는 거죠. 바깥으로 불꽃은 안 나오는데 안쪽에서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그냥 직업병이라고 생각했어요. 30해 동안 금속의 거짓말을 읽어온 사람의 쓸데없는 걱정이라고요. 비행기 화물칸에는 자동 소화 장치가 있고 감지 센서가 있고 매뉴얼에 따른 절차가 작동하니까. 전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을 감은 게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직감을 무시한 게 실수였죠. 왜냐하면 불과 40여 분 뒤 제 발바닥이 먼저 알려줬거든요. 바닥이 따뜻해지고 있다는 걸요. 연기보다 먼저 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깬 건 알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이었어요. 양말 신은 발을 바닥에 대고 있었는데 분명히 체온보다 높은 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차이였지만 30해 동안 금속의 온도를 손으로 읽어온 사람한테는 확실한 신호였어요. 전 신발을 벗고 손바닥을 바닥에 대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화끈한 감각이 손등까지 퍼졌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연소보다 먼저 열이 퍼지는 패턴. 제가 논문에서 수십 번 다뤘던 바로 그 현상이었어요.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젊은 여성 승무원이 다가왔는데 전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화물칸 쪽에서 비정상적인 열이 올라오는 것 같다고요. 승무원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제가 신분을 밝히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직후 화물칸 경보가 울렸어요. 조종실에서 자동 소화 절차를 시작했다는 방송이 나왔죠.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전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자동 소화 시스템은 불꽃을 잡는 데 최적화돼 있습니다. 할론 가스가 산소를 차단해서 화염을 억제하는 방식이죠. 문제는 지금 이게 불꽃형 화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였어요. 내부에서 열이 축적되는 형태라면 산소를 차단해도 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폐된 공간에서 에너지만 쌓이는 거죠. 전 승무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소형 화재가 아닐 수 있다고요. 소화 시스템이 작동해도 바닥 온도를 계속 확인해달라고요. 승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종실로 갔습니다. 발밑에 열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보이는 불은 없었습니다. 연기도 아직 없었죠. 하지만 금속은 이미 말하고 있었어요. 곧 한계에 도달한다고요. 30년간 배워온 그 언어를 전 또렷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작동한 뒤 기내 분위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조종실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화물칸 감지 센서에 반응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소화 장치를 가동했고 현재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고요. 승객들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죠. 옆자리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요즘 비행기는 안전장치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요. 전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바닥은 여전히 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자 열 상승이 둔화됐어요. 거의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솔직히 저도 잠깐 안심했습니다. 소화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한 건가, 내 판단이 과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10분쯤 지났을 때 손바닥 아래에서 다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다시 올라가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은 절대 느끼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알았어요. 열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요. 불꽃은 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원 자체가 살아있으면 가스가 소진된 뒤에 다시 타오르는 건 시간 문제예요. 게다가 난연섬유가 단열재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내부 온도는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전 다시 승무원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사무장이 직접 왔습니다. 전 말했죠. 소화 시스템이 작동한 건 맞지만 바닥 온도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요. 열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안쪽에서 축적되고 있는 거라고요. 사무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종실과 다시 교신하겠다며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전 생각했습니다. 규정은 작동했어요. 하지만 규정이 상정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건 교과서에 없는 화재였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면서요. 전 그 안도감이 무서웠습니다. 조종실에서 긴급 교신을 시작했다는 걸 안 건 사무장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돌아온 그의 표정에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화물칸 온도 센서 수치가 소화 시스템 가동 이후에도 하강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온 거였어요. 기장이 인근 대형 공항들에 긴급 착륙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차가웠어요. 원인 불명의 화재를 안고 있는 항공기를 받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공항은 도심 상공 접근 경로를 이유로 거절했어요. 만약 착륙 과정에서 폭발이라도 하면 지상 피해가 예측 불가하다는 거였죠. 두 번째 공항은 활주로 정비 중이라 특수 장비 배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군사 공역 문제를 들었어요. 그 사이 기내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제 뒤쪽 좌석 부근에서 승객 한 명이 신발을 벗더니 바닥이 뜨겁다고 말했어요. 이제 저만 느끼는 게 아닌 거였죠. 몇몇 좌석 하부에서 플라스틱 내장재가 미세하게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에 의한 연화 현상이었어요. 전 계산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요. 현재 열 상승 속도가 유지된다면 화물칸 상부 구조재가 임계 온도에 도달하는데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알루미늄 합금의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온도가 있어요.
그 지점을 넘기면 구조 자체가 버티질 못합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하늘 위에 떠 있는 건 비행기가 아니라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런데 받아줄 땅이 없었어요. 조종실에서 마지막 선택지 하나가 남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천이었어요. 전 그 이름을 듣고도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곳도 안 되는데 한국이라고 다르겠나 싶었죠. 인천과 교신이 연결됐을 때 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항들처럼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우회 지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첫 마디부터 달랐습니다. 인천 관제가 물었어요. 현재 열분포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소화 시스템 작동 전후의 온도 변화 곡선을 알려달라고요.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공항들은 화재 유형이 뭐냐, 승객이 몇 명이냐, 위험물 적재 여부가 어떻냐, 그런 행정적인 질문을 했거든요. 그건 서류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천은 현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실에서 데이터를 전달하자 인천 측 응답이 빨랐어요. 잠시 후 돌아온 판단은 이랬습니다. 소화 시스템 가동 후에도 온도가 재상승하는 패턴은 일반 연소형 화재와 다르다. 최악의 화재 유형을 가정하고 대응을 준비하겠다고요. 전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최악을 가정한다는 건 이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동시에 그 최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인천은 즉시 활주로 하나를 전용으로 확보했습니다. 모든 이착륙 스케줄을 조정한 거예요. 국제공항이 분 단위로 돌아가는 곳인데 그걸 단숨에 결정했다는 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특수화학 소방차가 활주로 양옆에 배치됐고 열화상 장비를 갖춘 대응팀이 대기했습니다. 사무장이 조종실 교신 내용을 전해주면서 말했어요. 인천이 받아준다고요. 전 그때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받아주는 것과 살려주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비행기는 인천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의 열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활주로가 보이는 순간 전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착륙이라는 건 기체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는 과정이거든요.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마찰열, 제동 과정에서 브레이크 디스크의 온도 상승. 이미 과열된 하부 구조에 그 열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착륙은 비교적 부드러웠어요. 기장의 실력이었죠. 하지만 제동이 시작되면서 기체 전체가 진동했고 전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한 단계 더 뛰는 걸 느꼈습니다. 바퀴 근처 하부 구조에 열 손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조종실에서 대피 준비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고 객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아이 울음소리, 짐을 꺼내려는 사람들, 통로를 밀치는 몸들. 공포가 전염되는 속도는 열보다 빨랐습니다. 그때 전 뭔가를 느꼈어요. 오른쪽 비상구 근처 바닥의 열이 다른 곳보다 확연히 높았습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열이 그쪽에 집중되고 있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문을 열면 안 된다고요. 과열된 구조재 근처에서 갑자기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산소가 공급되면서 급격한 연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역류 현상이죠. 문 하나 잘못 여는 것만으로 화구가 객실 안으로 밀려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승객들이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었어요. 누군가 그 비상구 손잡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잡이를 잡은 건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먼저 소리가 들렸어요. 확성기였습니다. 한국어로 뭔가를 외치고 있었는데 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의 단호함은 분명했죠. 인천 측 대응팀이었습니다. 밖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기체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비상구 하부가 최대 열점이라는 걸요. 그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걸요. 확성기 지시가 반복됐고 승무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오른쪽 출구 전체를 사용 금지로 전환하고 반대편으로 대피 동선을 재설계했어요. 혼란 속에서도 승무원들의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전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해요. 밖에서 한국 소방대원들이 열화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종실에 전달하고 조종실이 객실에 지시를 내리고 승무원들이 승객을 유도하는
이 모든 과정이 분 단위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반대편 슬라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승객들이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아이를 아는 어머니, 다리가 불편한 노인, 짐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진행됐죠. 전 마지막 그룹에 속해서 내렸습니다. 슬라이드를 타고 활주로에 발을 디딘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인천특수소방팀이 동체 하부에 관통 노즐을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겉에서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기체를 뚫고 내부에 직접 진압제를 주입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장비와 판단력에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0명 가까운 승객 전원이 탈출했습니다. 단 한 명의 중상자도 없었어요. 전원 대피가 완료된 뒤 우리는 공항 한쪽에 마련된 임시 대기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사람들은 담요를 두르고 바닥에 앉아 있었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공항 직원들이었는데 손에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담긴 종이컵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네면서 짧게 말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아요. 그게 다였습니다. 전 그 국물을 받아들고 한동안 마시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는 떨리지 않았던 손이 그 따뜻한 걸 쥔 순간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화물 조사 결과 난연 섬유 롤 내부에서 대량의 배터리 셀이 발견됐어요. 서류에는 섬유만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배터리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밀수였습니다. 그 배터리들이 열폭주를 일으킨 게 화재의 원인이었어요. 만약 인천이 다른 공항들처럼 서류만 보고 판단했다면, 표준 소화 절차만 믿고 대응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인천은 서류가 아니라 현상을 봤어요. 데이터를 물었고 최악을 가정했고 그 최악에 대비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착륙 후에도 열화상으로 실시간 판단을 내려서 열리지 말아야 할 문이 열리는 걸 막았죠. 30해 동안 전 금속의 언어를 읽어왔습니다. 금속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열이 오르면 팽창하고 한계를 넘으면 무너지죠. 하지만 그 신호를 읽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건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그날 밤 인천에서 전 배웠어요. 진짜 안전이란 규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규정 너머의 위험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 작은 나라에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그 국물 맛을 기억해요. 무슨 맛이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따뜻했다는 것만 확실하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밤에 가장 따뜻한 한 그릇이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랑스러우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